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모시고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SPC 그룹에 다녀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가요? 네. 딱 한 달 됐습니다. 7월 26일이었으니까요. 한 달밖에 안 됐나요? 이게 지금 네. 많은 일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런가요? 네, 딱 7월 26일이니까 한 달 7월 26일. 됐습니다. 어제가 이제 한 달 하루 된 네. 날이었는데요. 이 SPC라면 사실 다들 이름이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네. SPC가 파리바게뜨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SPC는 사실 이 허영인 회장의 개인 100% 보유한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보시면 상장 기업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기사를 쓰면 파리바게뜨로 쓰면 회사 이름을 SPC라고 고쳐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리바게뜨로 치면 검색이 안 돼요. 파리바게뜨에서 사망사고 발생했다라고 안 뜨는 거죠. 왜냐하면 브랜드를 SPC라는 이름 뒤에 숨겨가지고 네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은 이제 브랜드를 숨겨놓고 회사 이름을 SPC로 드러내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숨지고 이런 사고가 벌어졌고 대통령이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내놓으라고 주문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파리바게뜨란 브랜드에는 상처를 주지 않게 드러나지 않죠. 보호를 한다. 아마 그래서 제 의심하기로는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숨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회사의 리스크를 브랜드와 연결시키지 않도록 심지어 그래서 저 홍보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회사 이름은 SPC입니다.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희님 맞아요. 옛날에 삼립이었어요. 한석기님 감사합니다. 유비님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아까 그 그림은 그림 한번 보니까 다시 보시죠. 파리크라상이 가운데 있고 파리크라상이 회사 이름이고 파리크라상에서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파리바게크라상은 허영인 일가의 100%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 가족 뭐죠? 그냥 완전 개인 회사인 거죠. 상장도 안 돼 있고. 그 파리크라상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자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100%거나 이제 이 허영인 일가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냥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회사죠. 그리고 아마 다들 모르셨겠지만 우리 파리바게뜨 불매운동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뭐 비알코리아, 던킨하고 베스킨라빈스도 거기 소속이고요. 그리고 뭐 샤니는 오래됐지만 또 뭐가 있나요? 파스쿠치, 그다음에 쉐이크쉑 버거. 이게 다 지금 그리고 저기 쉑쉑버거도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즌이라고 떡하는 그 브랜드 있죠. 비즌. 비즌. 가끔 가다가 그 매장 있는 거 봤습니다. 던킨 다 이게 파리바게뜨의 계열사인데 사실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불매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동네마다 있는 빵집이 또 파리바게뜨라서 파리바게뜨에서 사람이 죽고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찾게 되거든요. 우리가 쿠팡을 불매운동 한다고 하지만 쿠팡 안 쓸 수 없는 것처럼 동네 빵집이 다 파리바게뜨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곁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그 기업이 바로 SPC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특히 더 이 사건에 분노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해법이 나왔나요? 네, 나왔는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3년 동안 3명이 죽고 사고로 죽은 사람은 3명이고 과로사가 또 3명이나 되는데 다 이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조 3교대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조 3교대 이게 어떤 뜻이죠? 조금 이따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도 이제 교대 근무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 지금 그 사고 나기 전에는 3조 2교대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공장을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돌리는데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조는 쉬고 한 조는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먼저 보시죠. 그림 보시면 저도 정리하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맨 위에 그림이 3조 2교대 개편 이전인데 파란색이 녹색은 쉬는 구간이고 녹색은 집에 가서 쉬는 기간이고 파란색이 이제 주간 근무, 빨간색은 야간 근무인 거죠. 그리고 1조, 2조, 3조 세 조가 있는 거네요.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5일을 출근을 하는데 월화수목금을 금토일까지 7일을 돌리는 거죠. 근데 공장을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2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2조에 속해 있으면 저녁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야간 근무하면 밤을 꼬박 새는 우리 보통 7시간, 8시간 근무라고 하잖아요. 8시간 근무인데 이분들은 밤을 꼬박 새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12시간씩
그것도 밤을 새면서 근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고 난 3건이 모두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일하면 주의력도 떨어지고 새벽에 피곤하다 보면 졸다가 사고를 낼 위험이 높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야간에 근무를 하면 150이나 200% 줘야 되거든요. 수당을.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야간에 근무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기억하실 텐데 제가 맞춰볼까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 기본급이 적으니까 시간당 페이가 적으니까 이 근무 시간을 늘리려고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노동자들도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분들을 이렇게 하면 60시간씩 일을 하는 거거든요. 60시간씩 일을 해야지 월급이 300, 400씩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죽음의 이 12시간 막교대인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60시간 일한다. 네네. 여기 그 중에 야간 근무도 있고. 야간 근무 포함해서. 3조 같은 경우에 3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 야간 근무예요? 일주일에 4번을 야간 근무를 하는 거죠. 야간 근무 4번 야간 근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조 2조 3개월 돌아가면서 바뀌긴 하는데 이분들은 야간 근무를 일주일에 4번이나 하면 사실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망가지는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낮은 인건비, 그 다음에 인건비를 노동시간을 늘려가지고 맞추려는 노사의 공동의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노동자들은 건강에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3조 3교대가 대안으로 나온 거죠. 네, 바꾼 그림이 이건데요. 보시면 이제 8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교대니까 공장을 여전히 24시간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제 3교대니까 이제 8시간, 8시간, 8시간씩. 8시간씩 6일 일하는 거네요. 네네. 6일인데 실제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주먹구구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지금 위에 보면 7일을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6일을 돌린다는 것도 지금 계획이지 그러면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3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를 들면 저녁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12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7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 밤샘 근무를 없앨 수는 없는 거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반죽을 해서 이 생지를 전국의 가맹점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이 야간 근무를 줄일 방법이 없는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네요. 아까 24시간은 쉬네요. 저 마지막에 하루는 휴일인 거네요. 네, 휴일인데 지금 이게 이제 계획인데 주 6일로 줄인다는 건데 6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어제 계획 발표하면서 이렇게 3교대로 막 바꾸고 240명을 추가로 채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중간조를 해서 이제 그래서 아마 24시간 토요일 일요일까지 돌릴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48 정도 되는 거죠. 48시간 되는 48시간이면 이제 이분들은 원래 60시간 가까이 일하다가 이거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줄어든 부분을 야간 수당 같은 걸 조정해 가지고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꼼수가 내년에 임금 협상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만 임금 협상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깎인다는 의미도 되고 지금도 임금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우리 늘 얘기할 때 노동시간 단축 얘기할 때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렇게 24시간 맞교대를 했던 건 12시간 맞교대를 했던 건 이걸 해야지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맞교대를 했는데 이렇게 줄이는 건 당연히 좋지만 사회적으로 좋지만 이분들 임금이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1,000만 원 가까이 연간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도 사실은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그래서 분석이었잖아요. 오늘 이게 나온 거 보면 이제 몇 군데 신문에서 이제 노조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영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온 반면에 공식 입장이 나왔고 또 이제 일부 노동자들은 이 대책 없이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주간 근무만 하게 되면 이
174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0만 원을 받는데 네. 이 2교대 근무를 할 때는 434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유 차이가 크네요. 13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중간에 노란색과 빨간색이 네.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단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8시간 근무하면 전체적으로 수당이 확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 기본급이 시간급으로 했을 때 1,300원에서 13,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본급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로 노사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해서 이걸 장기간 근무를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여 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고, 이게 SPC가 우리 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SPC의 내용 대책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SPC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SPC도 이제 일부 임금을 보존해 준다고 했지만 노동시간을 꽉 줄이고 임금을 보존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월급이 한 120만 원 어쨌든 줄어드는 연간 거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일부 SPC는 그래서 일부 이제 이 임금 보존에 비용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300억 원 정도를 쓰겠다고 했고, 일단 뭐 그렇다면 환영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공장 라인을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공장들은 기본적으로 밤새 공장을 돌려서 굴리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낮 시간 운영해서 뭐 그 전국에 생계를 조달하는 시스템을 짠다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공장 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이제 대표 철강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물량이 늘어나면 또 밤샘 야간 근무를 돌리는 거죠. 아마 SPC도 마찬가지라서 그 야간 근무를 돌려야지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이라는 공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갈아 넣는 구조로 돼 있었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이전에 3조 2교대를 했을 네, 네. 경우에 네. 60시간을 일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네. 우리나라 주 50시간 상한제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것도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게 그 이제 52시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지들이나 기업들이나 경총 같은 데 계속 이걸 52시간을 풀어달라고 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뭐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다는 계속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반도체 회사들은 52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까지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도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면 된다. 그럼 60시간까지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PC도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해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60시간까지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SPC 사고 난 사람 분의 이 근무표로 보면 60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요. 월화수목금을 계속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실 이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리고 사고 위험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SPC는 SPL 평택 공장에서도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받아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합법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애외의 조항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직접 했지만 그 뒤로도 사실은 계속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 거죠. 하루에 3명씩 네. 지금 여전히 작업장에서 죽고 오늘도 3명이 집에 퇴근하지 못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 SPC에서 해명하면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 준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뭐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그거는 기계가 쉴 때 쉬는 게 쉬는 거냐, 노동자를 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잠깐 이제 배합기 뭐 소스 바꾸는 거 할 때 잠깐 쉬게 한다는 건데 그게 정기준 휴식 시간이 아니라 야 이 기계 멈춰야 되니까 잠깐 쉬세요 하는 건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었고, 여전히 기계 멈춘 시간과 실질적 휴식을 혼동하면서 그걸 심지어 휴게 시간을 반영시켜 가지고 뭐 임금을 환산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특히 이제 내년 임금 협상 때 또 어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무 체계가 그리고 바뀔지.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야간 근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 자체가 뭐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야간 근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야단을 맞으니까 해법을 내놔야 되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상태.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임금을 보존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항구적인 그런 임금 체제 개편이 아니라 일단 땜빵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나와 있다면 이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한국은행 금리 동결 소식. 네. 오늘 나왔는데요. 그 2.5%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직 4.5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금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도 지금 이제 올해 GDP 성장률이 1%가 안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운용의 폭이 좁은 게 한국은 지금 부동산과 가계 부채가 또 굉장히 심각한 위험 상황이라서 금리를 풀면은 또 부동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창용 총재는 이걸 굉장히 또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살리는 것 못지않게 부동산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자칫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대출 규제도 하고 있지만 하느니 자칫 부동산에 이 기름을 끼얹는 건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소신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남은 게 2번이잖아요. 2번 중에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여전히 있지만 오늘 나온 이제 그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확실하게 부동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강경하게 강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래서 사실은 이분의 그런 이제 확고한 그런 이 메시지 때문에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분이 확실한 신호로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 여전히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이지 여전히 계속 그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두 개만 보시죠. 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이 마용성과 강남 상부를 찍어봤는데요. 여전히 그 6월 지금 맨 뒤에 보면 이제 올해잖아요. 맨 뒤에 올해인데 장기 추세를 봤습니다. 근데 알코올보다 살짝 꺾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둔화폭이 살짝 둔화돼 있는 상태지.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고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체 부동산 규제가 먹히고 있다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2022년 3년에 약간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 상승폭이 살짝 둔화된 정도. 그래서 여전히 그 매우 위험한 상태라서 여기서 만약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다시 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아파트 가격은 지금 언제 뭐 붕괴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창용 총재가 확고하게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해서 금리를 좀 낮춰보자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게 그 정치적 독립이 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창용 총재 같은 분이 오시면요.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분들은 하느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까지 굉장히 압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 하는과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누구나 알죠. 지금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폭발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지금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은 안 나오나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한번 낮출 거다라는 사실 그게 보면 증권사 리서치 전망을 보면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있죠. 사실 금리를 한번 낮춰줘야지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뭐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이제 기대가 있는데 여전히 그 한은은 확고하게 그런 뭐 입장이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런데도 올해 2번이 한번 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엉망이기 때문에 집값은 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미국 얘기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미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코가 아니고 이제 파코다. 네. 뭐 이건 그러니까 이제 말이에요? 타코는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서지라는 말이잖아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근데
파코는 제롬 파월이잖아요. 제롬 파월. 파월.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분이 P니까 파코가 이 제롬 파월이 물러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건데. 파월 올라이스 치킨 사우시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파월이 이분도 아까 이창용 총리처럼 네. 좀 강하게 네. 금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하죠. 그 기자회견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 위험이 커졌다.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금리 물가 걱정 없으니까 금리를 좀 낮춰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았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트럼프는 진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이 임기가 13년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13년인데 최근에 이사 한 명을 잘랐습니다. 2038년까지인가가 임기인데 이사 한 명 잘라가지고 지금 7명 중에 2명은 트럼프 임명한 사람이고 2명을 추가 임명하면 금리 인하론자가 7명 중에 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다 싶은데 이러면 이제 4명이 되면 무슨 한국이 방통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되면 이제 트럼프가 지시를 하면 금리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다들 우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을 얘기하는 건 이게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판단하지 않으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이게 흔들릴 경우에 경제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 그러나 제롬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언 이후로 일이죠. 또 국제 수익률이 또 급등을 해서 미국 경제의 또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트럼프가 연준도 장악하려고 한다. 여러 네. 기관처럼 통계청장 우리로 따지면 통계청장인데 네네. 노동통계국장도 해임했잖아요. 네. 통계, 네. 금리 이런 거 뭐 본인이 이렇게 딱 쥐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간단치 않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국가라서 마음대로 될지. 어쨌든 미국 정부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한다. 네. 요거는 분명한 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방송 3법 이야기. 네, 오늘도 국회 토론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요. 방송 3법이 통과됐죠. 그러면 이제 방송사 사장들을 이제 민주적인 절차로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방송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송 3법이 KBS법, MBC법, EBS법이죠. 네, 맞습니다. 다 통과가 됐어요. 필리버스터를 통과해서 하루에 하나씩 살라미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KBS 사장은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인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바뀌어도 그 이사들을 임명하는 이 새로운 방송법의 절차를 통과시키려면 방통위에서 땅땅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통위 5명 위원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이준숙밖에 없습니다. 이준숙. 위원장 한 명. 네, 위원장 한 명이면 일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 2명 이상이 돼야 이 합의제 의결을 하는데 혼자 위원회를 열어서 혼자 발의를 하고 혼자 찬성을 하고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안 돼요. 이게 합의제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2명입니다. 2명은 있어야 되는 2명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도 한 명을 그럼 빨리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준숙이 위원장이 이제 뭐 깽판을 놓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거니까 이 체제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 3법이 통과됐는데도 지금 이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방통위법 개정안을 또 만들었는데 방통위법을 어떻게 바꾸냐. 근데 방통위법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역대 모든 정권들이 이명박부터 이 방통위를 그렇게 또 이렇게 쥐고 있으려고 했잖아요. 방통위를 쥐면 언론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또 방통위를 쥐고 있으면 방통심의라고 있죠. 심의는 이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는 데인데 너네 방송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제 압박을 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죠. 그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바꾸는 걸 다시 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규제와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왜 한국은 넷플릭스가 이렇게 방송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 공영방송 다 망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어제 이 과방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금 이제 상정을 했고요. 이걸 그래서 뭐 9월 안에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법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빠르게 그 최민희 위원장이 강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절대 꺾이지 않겠다. 이건 무조건 직진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통과되면 이 재밌는 게 그 법안의 부칙으로 이 법이 통과된 즉시 현임 위원장은 사퇴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법에 그걸 담아도 그러니까 되긴 하는 건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이준석 내쫓는 법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게 다급하게 이게 이준석의 임기를 보장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국가기관을 깔고 앉아서 지금 점거하고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과정에서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우리 뭐 그 인권위도 문제고 국민 권익위도 문제고 그렇죠. 그럼 사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집권으로 뭐 해촉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석 내쫓는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 개입이다라고 비판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이 모이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탄탄협동조합에 이거 내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러시죠. 네, 짧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SK텔레콤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징금 1,000억 원? 네,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보니까 이게 과징금이라는 게 3년 동안 매출액의 3%까지 최대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고객 정보 유출, 그렇죠. 해킹 사고가 유출에 무료 피해자가 2,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 뭐 탈탈 털린 거죠. 그 유심 번호까지 털렸고 사실은 그게 털려 있으면 금융계좌를 따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털려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려진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털린 것도 털린 거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털린 게 아니라 털려놓고도 그걸 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거의 그냥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그게 다 이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방치됐었고 어떻게 이렇게 국내 최대 통신 사업자가 이렇게 헛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또 1등 그 통신사라는 자부심이 있죠. 011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그것 때문에 요금도 좀 상당히 비싼 요금을 감수를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요금이 비싸요. 이렇게 털려놓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번호 이동을 하려고 봤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한동안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들 책임 때문에 번호를 옮기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다니 그 사람들 분노가 있었고 또 당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막 괴로워하고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데 이 위기관리 대응도 엉망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발표 나온 것 중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최대 3,700억 원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작 오늘 발표는 1,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방망이다. 손방망이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매출은 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이 3%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매출 1%만 매출 1%만 매긴 거죠. 3%만 4천억 원이 넘는데 지금 1% 그래서 받았다. 이게 보면 이제 이 선방망이인데다가 이게 SK텔레콤에 무슨 타격이 되겠어요? 사실 근데 이 1,300억 원이면 역대 최대 규모긴 합니다. 과거 최고 규모는 구글이었는데 구글은 8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사실 이 해킹 사고 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 소망망이 쳐버리고 여전히 시민들은 이게 그 SK텔레콤의 정당한 그 과징의 제재 수위가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뉴스 대표하고 오늘 하루 뜨거운 뉴스 살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와 같이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AI 버블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